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죠? 조세영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물방울 다이아입니다. 다큐멘터리 극장 이번 주 시간에는 바로 이 물방울 다이아와 조세영에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시의 부패한 사회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린 수갑이 보이시죠? 벨기에제라고 합니다마는 조세영은 바로 이렇게 수갑을 풀고 구치감에서 탈주했습니다. 이 수갑을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하시죠? 당시 조세영의 사진입니다. 조세영은 현재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바로 이렇게 조세영이 수갑을 풀고 구치소에서 탈주함으로 해서 비로소 대도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조세영을 의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풀지 못한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영은 과연 의적이었는가? 왜 당시의 사람들은 조세영을 대도 의적이라고 불렀는가? 또 당시 보도된 내용들이 사건의 전부였는가? 아니면 피해자가 더 있는가? 바로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조세영 사건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4월 14일 오전 7시 조세영이 구치소를 출발하면서부터 사건은 시작됩니다. 눈 돌리지 말고 똑바로 앉아 있어. 손목이 너무 꽉 조여 아파 죽겠습니다. 무기징역의 보감호 10년. 그날 조세영에게 내려진 구형량입니다. 손목이 아프다며 담당 교도관에게 수갑을 늦춰달라고 했던 조세영은 대기 중인 법원군의 구치감에서 탈주를 시작합니다. 탈주하자마자 조세영은 도심의 한가운데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이지만 뛰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그때 행인들 가운데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조세영은 저기 보이는 구치감 3층 환기통을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300여 명의 교도관을 동원해서 연고지 등을 중심으로 조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외곽 검무소는 물론 도심지 곳곳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친고지 탐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계십니다. 예, 저기 전화 받으시죠.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 네. 빠른 시간 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잘하겠습니다. 네. 같은 시각 조세영은 경찰의 비상망을 뚫고 유유히 도심을 맴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쫓는 경찰과 여러 번 부딪히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3번씩이나 전화를 한 곳은 공범의 집이었습니다. 조세영이 왜 탈주했는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어떤 내용을 전했던가요? 돈을 달라고 그랬죠.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줄 수가 없다고 그때 거절했어요. 아, 예, 거절했다고요? 예, 예. 전화를 3번인가 4번 했었는데요. 네. 그때 그 부인이 있잖아요. 네, 나영 씨. 예, 예. 그때 네. 이제 그 여자가 임신한 그런 관계에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뭐. 나영은 조세영의 아내입니다.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한 조세영에 비하면 나영은 대학을 중퇴한 인텔리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조세영이 붙잡히자 나영은 홍콩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왔으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무슨 전화냐 그랬더니 결혼신고하러 오라고 온 전화라고 결혼신고하고 오시라고. 그러고 나간 다음에 이제 그 밖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잡힌 거거든요. 이제 잡혀가지고 이화동 경찰서로 간 다음에 그 우리 집에 있는 그 금고 그 열쇠 전 번호를 저도 모르는 번호죠. 그거를 이제 경찰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그 경찰들이 그 금고를 열라고 우리 집 왔을 때 그때 전화가 왔죠. 조세영은 탈주하기 4개월 전인 82년 11월 25일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전과 11범이었던 그는 7년 복역을 끝내고 나와 8개월 동안 유명인사의 집을 10여 차례나 털다가 붙잡혔으며 잡힌 지 3개월여 만에 탈주를 하게 됩니다. 피고 조세형에게 끝없는 범죄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의 경종이 되고자 무기를 구형합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전 살인 강도도 아니고 도둑놈일 뿐입니다. 도둑질을 많이 했으나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질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은 너무합니다. 너무하더군요. 조세형은 보석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현금보다도 보석을 좋아했고 보석에 관한 한 감정은 물론 세공 기술까지 뛰어났습니다. 그는 또 어느 집에 어떤 보석이 있는지까지도 기막히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세형이 당시 훔쳤던 보석들의 사진입니다. 무려 250여 점이나 됩니다. 당시 검찰의 피해액 발표만으로도
수억 원에 달하는 보석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방울 다이아, 캐츠아이, 에머랄드, 파텍 시계 등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먼 나라의 이야기만 같은 보석들인데 바로 그 보석의 주인들이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마는 이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여자로 돼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총 피해액을 5억 6천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보석 감정사들의 평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 공소장에 기록된 문제의 보석들 가운데 화제가 되었던 몇 가지를 어렵게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 국회의원 신모 씨 집에서 나온 물방울 다이아입니다. 당시 시가로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모 병원장 집에서 나온 캐츠아이입니다. 당시 시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모 세무서장 집에서 나온 이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는 당시 시가로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대한교과서 회장집에서 나온 파텍 시계입니다. 당시 시가 4천만 원 상당입니다. 처음에는 그 다이아가 물방울 다이아인지 무슨 다이아인지 오카라스인지도 몰랐는데 그 휴지에서 한 건데 끓여놓고 보니까 나중에 감정하는 거만 그게 그렇게 몇 카라트짜리 나온다고 걸 이제 알았고 또 파텍이라는 시계도 그 처음 듣는 얘기요. 우리는 말이야 그 값이 얼마가 나가는지도 몰랐다고. 근데 나중에 그 시계를 찾아가지고 나가서 감정을 해봤더니 그게 신고한 액수는 상당히 비싼 시계더라. 그래서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떻게 조세영은 그 많은 보석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값비싼 보석들을 훔쳐내기 위한 조세영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장충동, 성북동, 이화동 같은 부촌에서 그는 담이 제일 높고 경비원이 을에 두세쯤은 되고 맹견까지 있는 집을 골라서 범행을 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그는 고가의 보석을 훔쳐냈습니다. 탈주하면서 조세영은 대도가 됐고 사건 기사 한쪽에 피해자나 피해 물품이 혹시 축소된 것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릴 일 있나? 왜들 못 잡는 거야? 쟤들 세상 만난 듯 떠들어대는 언론도 안 보이나? 덩달아 국민들도 그렇고. 한낱 좀도둑에 불과한 놈을 가지고 의적은 뭐고 대도는 뭐야? 높은 분들 집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털어놔서 말입니다. 잡아 빨리. 자기 물건을 잊어버리고도 아니라니 참 세상 별걸 다 보겠구만.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도둑질도 해볼 만하지. 다녀왔습니다. 저희 의뢰했어요? 예, 빨리빨리 나와요. 가만 있어. 김 낳고 요거지 얘. 이 친구지. 요 말이야. 연고지 추적을 빨리 해보라. 불만과 허기, 무엇보다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도피 자금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나? 중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왔으면서 당신들 기자들이면 다야? 왜 사진을 찍고 난리들이야? 이건 토사건 침해예요. 어디로 가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예? 이마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가자,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훔친 보석에 대한 피해자 조서를 꾸밀 때 사건 수사본부에서 벌어졌던 모습입니다. 이들의 얘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죠. 범인은 사모님 댁에서 훔쳤다는데요. 우린 이런 걸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범인은 분명히 훔쳤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좀 조용히 해결해줘요. 이런 일로 시끄러워지면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 공직자인 남편 체면도 있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지침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되는데요. 훔친 사람이 그 집에 갔었고 이 물건 훔쳤어 그러면은 대개경우에 피해자가 나타나서 그 물건 내 거요 라고 찾으러 와야 이게 옳은 얘기인데 아니 나 도둑 안 맞았어. 아 이거 우리 집 아니요. 이 물건 내 거가 아니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당시 피해자들은 보석을 구입할 때 가격을 들어 피해품과 피해액을 줄여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므로 당시에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조용히 지나가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큰 사건이니까 뭐 다시 뭐 이제 여러 군데서 뭐 전화 연락이 오고 뭐 굉장히 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있으면 더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 송치검사를 송치시킨 거예요. 조서영의 대도 행각은 앞에서 보신 대로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억대의 재산을 도둑맞고도 쉬쉬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묻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세영이 탈옥해서 사건이 커지면서 감추어졌던 사연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나둘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피해자들의 이름이 밝혀지면서 의혹이 조금씩 커지고 그만큼 조세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을의 아침 인사가 조세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조세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점점 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신문 좀. 탈주 이틀째 되던 날 조세형은 신문에 난 나영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홍콩에 건너갔다는 아내 나영. 나영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무작정 도망만 칠 것이 아니라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세형은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졌다고 합니다. 아이 조생 그놈이 난 놈이야. 그런 게 난 차라리 안 잡혔으면 좋겠어. 도대체 9만 원 최소한을 모았다 모았겠지. 그것 좀 움찔거렸더니. 우리 같은 사람들 뼈 빠지게 일해봤자지. 그런 게 우리 임금증 어딘 계실까? 날 보고 임꺽정이라고. 의적이 되어버린 조세영. 실제 그는 어떤 인물인가? 그 안에 들어와서도 참 나이 많고 참 면회 안 오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적에는 누가 그 체스트 박스에 참 집어넣는지도 모르게
약이나 영양제나 뭐 이런 먹을 걸 사가지고 몰래 집어넣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적에는 자기가 덮고 자는 담요도 자기는 빈몸뚱이로 자더라도 이렇게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거 참 힘든 얘기라고 보고 있어요. 조세영은 머리가 뛰어났던 대도였을 뿐만 아니라 훔친 돈을 쓰는데도 대도의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그 돈 많은 집이 가서 부잣집이 가서 물건을 털어다가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겠지만은 자기 주변에 부록에 사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아마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무슨 고아원이라든가 아니면 구두닦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교도소에서 같이 살던 교도소 동기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 기백만 원, 기천만 원씩 이렇게 자금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상당히 사회적으로 아마 잘 사는 사람도 개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구속됐다고 이제 기상에 보다가 나가니까는 그 사람들이 여기 그 당시에 많이 면회를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의적인가? 조세영은 검거되기 2달 전 초호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가 결혼을 한 곳은 이철이 장영자 부부가 결혼식을 하기도 했던 유명한 사파리 클럽입니다. 그는 용돈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물 쓰듯 쓰고 다녀서 사람들이 재벌 2세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피해자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범죄인을 좋게 볼 수도 있지만 피해자를 해치면 강도가 되고 따라서 형량이 깊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절도죄로 처벌받기 위해 피해자를 해치지 않은 것이지 양심적인 인도주의자라서 피해자를 해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에게는 남다른 환경이 있어 감내할 수 없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정과 구범이 될 때까지 그러면 피고인의 악성을 기화시키지 못한 이 사회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또한 일부 언론은 피해자를 해치지 않았다는 점, 또 큰 부잣집만을 골라서 범행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모아서 좀 의력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검찰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영 씨는 그 당시 현재로 전과 11범에 총 교도소 복역 횟수가 16년에 이르렀어요.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의 범행 수법은 배가 고파서 절도 범행에 나간 게 아니라 자기의 치부 수단으로, 축제의 수단으로 절도하는 범행을 선택한 것으로서 거의 기업적 축제형 범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범행은 지극히 교활하고 지능적이었으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범행에 나가는 아주 치밀한 범죄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세영은 실제 이상으로 의적시 됐을까? 조세영이 의적시 된 데는 당시 언론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큰 몫을 담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보다 도둑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했던 당시 언론에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공직자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을 미화하겠다. 그건 뭐 이렇게 하자. 든가 결의한 바는 없지만 역시 신문기자는 상식과 건전한 여론 위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회적인 정부 비판이라든가 이것을 조세형의 물방울 다이아몬드 혹은 조세형의 이 작물 속에서 나타난 은폐된 그 물건들을 통해서 사회상을 이렇게 들춰 보이려고 하는 그런 보도 태도를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편집국의 선배 혹은 그 윗선의 분들로부터 청와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공부에서
왜 도둑을 미화하느냐고 질책하고 있다는 얘기가 압력으로 들어온다 하는 얘기는 들은 일이 있습니다. 조세영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많아야 2가지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2가지 도구만 가지면 어느 집이든 자유자재로 넘어가서 보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난 형사들 중에는 조세영의 기술을 도술이라고 부르면서 이미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세영은 언제나 낮에 사람이 있을 때 혼자 범행을 했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가서 장롱 속의 보석을 가져오는데 20분이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들켰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 물건을 놓고 유유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조세영이 비록 전과 11범이라고 하지만은 한 가지 사줄 만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면 갑자기 강도로 변하고 살인까지도 불사하는 도둑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탈주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탈주한 조세영이 어디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쫓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잡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영아, 미안하다. 모든 걸 정리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영과 만나서 함께 살았던 8개월 동안 조세영은 전과 11범의 도둑이 아니라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행복했습니다. 조세영은 고아원을 나와서부터 그저 거리에서만 떠돌았던 자신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이고, 이거 아주 훌륭한데? 저의 나이 40입니다. 40년 세월을 유년기 고아원, 소년기 소년원, 성년기 교도소에서 보낸 나이를 빼고 남은 사회에서의 생활은 거의 못했지요. 제 자신이 사회생활을 길게 했다면 어릴 때 깡통을 들고 밥을 얻어먹던 시절의 생활이 제일 길게 자유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또 무슨 강도 상해의 경우 형이 꽤 높죠. 그런데 조세영의 범죄는 단순 절도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습절도죠. 이러한 절도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하는 것은 더군다나 사회보호법이 그 당시에 처음 시행이 돼서 보호감호 10년을 받는 마당에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조세영은 최후 진술서에
혹시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 형을 무겁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당시 경찰들이 피해액을 줄이려고 했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공소장에 누락된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부총리의 집에서는 유가증권 5억 원을 공시최고를 통해 회복했는데 바로 조세형이 훔친 유가증권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축소조사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국민은 현재 밝혀진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권력층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여론이 시중에 분분한데 지히 밝혀진 사람들이나 또 그 명단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재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도 수억 수천억 귀금속을 집안에다가 감춰놓고 사는 그 사람들이 대도입니까? 그것을 훔쳐낸 조세영이가 진짜 대도입니까? 조세영을 잡기 위해 전국에 비상망을 펴는 정부라면 분명히 이와 같은 특권대도를 잡는 비상망이 왜 안 펴집니까? 조세영이 손에 채운 수갑은 있어도 이대로 손에 채워야 할 수갑은 없습니까? 탈주 4일째입니다. 그러나 조세형은 잡히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조세형 사건에 쏠리고 의혹도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것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당시 검찰에서 발표한 피해자가 바뀌었거나 더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는 피해액을 일부러 줄여서 발표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때에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우선 사건의 당사자인 조세형을 직접 만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조세형의 근황과 함께 당시 사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취재팀은 우선 법무부에 공문을 내고 청송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장님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연락 왔습니다. 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저는 인솔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들어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10분 소장님께서 뭐 PD 선생님 오실 건데 정중하게 잘 안내해가지고 뭐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드리라고 그렇게 지시받았습니다. 이제 회의에서 이제 그 사안들이 논의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세형이 본인도 지금 그 수용생활에 몇천 년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회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본인의 그 자유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가지고 부적절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 그렇게 그 이제 본인의 의사를 한번 직접 듣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뭐냐면 취재팀은 청송에서 2박 3일을 머물렀지만 조세형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취재팀은 서울로 돌아와서 운 좋게도 축소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액을 줄여라. 막 줄여라. 줄인 데까지 줄여라 말이야. 또 줄여서 보고 하면 더 줄여라. 이렇게 지르다가 지가 내려간 거야.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야. 이렇게 조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줄이라고 그랬더니 무지하게 줄였지. 액을. 이 증언에 따르면 처음부터 피해자들은 줄여서 신고했고 거기에 공권력까지 가세해서 또 줄였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가?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검찰 공소장만 해도 3번이나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부터 졸기차게 찾아다녔던 조세형의 공범을 마침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가 보석에 대해서는 아직도 최고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가 오랜 대화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공소장에 있는 것들이 5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액수보다 실질이 많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됩니까? 앞서던 것이 한 20억 정도. 20억이라는 건 어떻게 추측이 돼요? 전문가가 계산했을 때 그런 값이 나옵니다. 그의 말을 정리하면 압수된 귀중품 총액이 공소장에는 5억 6,161만 9천 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사실은 20억 원은 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15억이 축소된 셈입니다. 그때까지 그 훔쳐낸 그 물품은 유가증권까지 다 하면은 네. 한 100억대도 합시다. 한 100억. 100억대. 100억대인데 귀중품만 따지면은 한 30억. 30억. 그러면 30억 중에서 20억이 압수됐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10억은 판 거라고. 그럼 어떤 단계로 어떻게 그거는 풀었습니까? 제업자들하고 거의 한 20여 명 가까이. 20여 명. 작물 알선자의 인터뷰를 근거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정리해 보기로 하죠. 82년 4월 20일에서 마지막 범행이라던 10월 18일까지 조세영의 절도 총액은 100억에 이르렀습니다. 그중에 70억은 유가증권이었고 30억이 보석류였습니다. 이 중에 20억어치는 압수가 되었는데 공소장에는 이 피해액이 5억 6천여만 원으로 줄여서 발표되었습니다. 나머지 10억이 작물 처리가 되었는데 공소장에는 2억 6천여만 원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이렇게 피해액을 축소해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80년도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근로자들의 노사분규가 빈번했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만 갔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기업들은 땅 매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정의의 구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정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 복지 사회의 실질적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자 당시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낸 고위층 관료, 국회의원, 기업은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였고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강남에서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열풍으로 땅값은 뛰어오르고 그 때문에 전셋집에서 쫓겨난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사태가 속출하는가 하면 빈부의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나던 시기가 80년대 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고 사채 시장에 큰 손으로 군림해온 이철이, 장영자의 거액 어음 사기 사건이 터진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 사건으로 서민들의 가슴에는 불신과 의혹이 깊어졌고 부는 곧 당시 사회에서 치부로, 부정으로, 부패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5공화국 이전부터도 군사 정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단히 서슬이 퍼렇게 사회 비리라든가 부정부패 단속을 해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희 장영자 사건과 같은 대형 금융사건, 권력형 비리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몰아쳐서 이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재분배는 이로써 끝났다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졸부가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의 대중적 반응이라는 것은 이런 권력자 및 졸부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었던 차에 이 조세영이라는 도둑이 바로 큰 재산가의 재물을 갖다가 훔치는 이런 그 도둑이 나타남으로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대도니 의적이니 하고 미화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조세영이 훔친 보석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밀수품인지 관세작물인지 당시 보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기획품 중 이금속이나 폐물이 과연 합법적으로 통관된 물품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 작물은 별도 사건의 작물이기 때문에 관세법상의 통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라도 필요하다면 필요성이 느껴질 때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보석에 대한 출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유층의 명단, 작물의 규모, 그리고 고가의 보석, 또 수많은 현찰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명단과 진상을 밝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도 조세영이만 교도소로 가고 진짜 규탄을 받아야 되는 부정축제를 한 대도 부유층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가 정의사회 구현을 부르짖었던 50 정권하에서 이 사건 이후 부정이 부정을 낳는 부패한 정권으로 골마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럼 사모님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모님도 찾으시죠? 다들 찾아갔어요? 안 찾아간 분도 많고요. 주인 없는 물건도 있어요. 주인 없는 물건은 제 거로 해요. 예? 어차피 국가에 귀속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그게 값이 뭐 얼마 나는지 모르지만 감정사 되는 분들을 이제 모셔다 감정원 결과 그 국가품이라고 저도 비교서밖에 안 하는데 장춘동에는 뭐 호텔 차장님, 여사장님하고 그다음에 후안동에 계신 그때 그 뭐 세무서 소장님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와가지고 난 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건 뭐 서로 이제 자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건 똑같은 물건은 하나인데 서로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뭐 자기 물건이라는 뭐 증거가 없는 겁니다. 이걸 누구를 가압을 해야 좋을는지. 그 당시에 그 발생 보고 신고를 한 그 관할소에 가서 피해 조서 받은 것을 그래다가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게 다 빠져 있었어요. 과연 누가 정말 대도냐? 당시 사람들의 입에 흔히 오르내리던 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직업이나 직책이 대부분 공직자이거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부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땅 투기를 해서 어느 날 그 비리들이 탄로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은 혹시만 여론 재판을 받았고 어떤 언론도 그들에게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피해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려 애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득이 밝히고자 합니다. 당시 그 지위 때문에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이름, 바로 김준성 당시 부총리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통해서 당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귀사에서 방영되는 대도 우대영은 여론에 휩쓸려 버렸던 피해자의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상이라고 그럴까? 그걸 말하고 그 당시 여론에 보도되었던 두방울 다이아는 본인의 도난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것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부총리, 대도, 두방울 다이아로
각색이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공인으로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해서 그렇게 돈을 맞았다. 그러니까 그게 바깥에 나가면 내 개인의 명예도 명예지만은 시청료로서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이랄까. 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축소해서 아마 한 거는 네. 네. 그건 제가 시인합니다. 조세영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축소 조작되었다는 책임 있는 증언을 오늘에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밝혀주신 김준성 전 부총리께 감사드립니다. 사라져 버렸어? 예, 연고지는 물론 교도소 동기까지 이잡도 뒤졌지만 흔적 하나 없습니다. 시민들 제보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조세영이 8주 때 이용한 서울지방법원 군내에 있는 구치감 1층 자리입니다. 조세영은 저기 보이는 구치감 3층 환기통을 구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을 떠나야 돼. 한탕하는 거야. 그래서 나영을 만나는 거야. 그럼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가장 잘 사는 집을 터는 거야. 마지막 한탕이야. 트레이스룸을 교묘히 걸어서 빠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매점이 있는데 조세영은 바로 여기서 수의를 벗었습니다. 옷을 벗어버린 조는 벽돌담을 타고 바로 맞붙어 있는 한인. 이와 같은 범죄가 다행히 검거가 됐으니 망정이지. 그런 피해자들은 그런 범죄 있고서도 신고도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집에서 물방아다가 나온다? 또는 현금이 매덕이 나온다. 저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피해보고 가만히 있으리라. 그러니 조세영이라는 고적 대도는 그런 약점을 바라보고 달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마치 사회의 부패한 고위층을 고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벌어졌죠.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사실은 1982년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의원, 법조인, 고위공무원 700여 명이 당시에 1차 대상자로 선정돼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은 말뿐 그나마 등록한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되지 않고 등록 즉시 밀봉해 보관하는 정도에 그쳐서 사실상 공직자 재산 등록은 시작부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탈주 6일째 되는 날, 조세영은 서울을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범행을 결심합니다. 장충동은 조세영에게는 낯익은 곳입니다. 주택가를 배회하다 자신을 쳐다보는 학생을 만나긴 했지만 자신을 알아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몸이니 숨겨주시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덮으라고 하시오. 아들이 위험하오. 조용히 해. 해치진 않는다. 들어가. 엎드려. 또 고개 들지 마. 다친다. 2층으로 갔어요. 여기 있어. 잡아 여기 좀 잡아. 여기 좀 이거. 아 여기 좀 잡아. 여기 잡아. 여기. 자. 여기 비키고. 자 하나. 조세형은 탈주한 지 6일 만에 총상을 입으면서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그의 출연으로 번지기 시작한 수많은 의혹도 그의 탈주곡이 막을 내리면서 그때 소리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조세형은 탈주 후 2심 재판에서 1심 형량보다 5년이 더 많은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문제의 물방울 다이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물방울 다이아의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론에서는 실제보다 크다고 했고 당국에서는 실제보다 작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얼마만 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실제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5.75캐럿으로 정확하게 요만합니다. 참으로 상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물방울 다이아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도 조세형에 대해서도 어떤 환상을 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80년대 초반에 암울한 시대 현상이 가져다 준 우리 사회 전체의 환상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불의를 불의라고 사회적 부패를 부패라고 직접 말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조세형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조세형 사건과 같은 일이 터진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다큐멘터리 극장 조세형과 물방울 다이아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 나올 수 있으면 빨리 하루도 빨리 나와가지고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왕 신앙을 가졌으니까 참 보람있게 그 남은 그 짧은 그거라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